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계좌가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불과 2주 만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도비의 주가가 20에서 30% 폭락했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기간 들어보지도 못한 전력 회사들은 오히려 80%씩 뛰어 올랐거든요. 1997년 외환위기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무너지는 자산 옆에는 반드시 폭등하는 자산이 있었습니다. 시장은 지금 소리 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빅테크 소프트웨어가 무너지는 이 징후가 사실은 전 세계 돈의 방향이 바뀌는 거대한 전조라는 걸 오늘 이 영상에서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의 월가는 지금 두 개의 세계로 쪼개져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십 년간 최고의 우량주로 꼽히던 기업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름도 생소한 기업들이 조용히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죠. 여러분, 이게 단순한 주가 변동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수십 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거대한 돈의 이동입니다. 숫자를 한번 보시죠. 2026년 2월, 톰슨 로이터스의 주가가 28% 빠졌습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강자 인투잇은 34%가 증발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도 20에서 30% 구간에서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미국 소프트웨어 지수 전체로 보면 단 한 달 만에 15%가 빠졌는데, 이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낙폭이거든요.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전 세계가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와 맞먹는 속도로 소프트웨어 업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폭락의 방아쇠를 당긴 게 뭔지 아십니까? 전쟁도 아니고 금리 인상도 아닙니다. 바로 AI거든요. 정확히는 엔트로픽이 출시한 클로드 코워크라는 AI. 서비스가 시장에 발표된 직후부터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AI가 소프트웨어를 도와주는 도구라는 2년 전 환상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었죠. 시장이 내린 판단은 냉혹했습니다. AI는 소프트웨어의 친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대체하는 경쟁자라는 거였어요.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법률 문서 작성을 도와주던 리걸테크 소프트웨어, 재무 분석을 자동화해주던 핀테크 솔루션, 마케팅 문구를 생성해주던 콘텐츠 툴, 이 모든 것들이 AI 하나로 대체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중간 단계가 통째로 삭제되는 겁니다. 택시기사가 있어야 손님이 목적지에 가던 시대에 자율주행차가 등장해서 택시기사라는 직업 자체를 없애버린 것처럼요. 제플리스의 전략가 모히트 쿠마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은 파괴 가능성만 보이면 일단 때리고 본다고요. 2026년 2월, 바로 그 냉혹한 투매의 계절이 소프트웨어 업계에 들이닥친 겁니다. 그렇다면 시니어 투자자분들께 가장 위험한 함정이 무엇일까요? 바로 배당을 주는 소프트웨어 주식입니다. 매 분기 꼬박꼬박 배당금이 들어오니 안전하다고 생각하셨겠죠? 그런데 지금 이 기업들의 매출 구조 자체가 AI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다면 배당은 곧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빅테크들이 쌓아온 성장 프리미엄, 즉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이 이제는 밸류에이션 방어, 그러니까 지금 이 주가라도 지키자는 생존 논리로 후퇴하고 있거든요. 이 변화가 뜻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장을 기대하며 투자한 자산이 이제 방어를 목표로 바뀌었다는 건 그 자산의 역할이 끝났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의 소프트웨어 폭락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 계좌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실까요? AI 투자는 결국 엔비디아다. 반도체를 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이해합니다. 지난 3년간 엔비디아는 AI 투자의 교과서였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통념이 얼마나 위험한 절반의 진실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2024년 4월에 발표한 보고서 하나가 있습니다. 월가에서 성지글로 불리는 바로 그 보고서인데요. AI 투자에는 4단계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집을 짓는 과정으로 비유해드리죠. 1단계는 기초공사입니다. 콘크리트를 붓고 골조를 세우는 단계예요.
AI로 치면 반도체, 엔비디아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2단계는 전선과 배관 공사입니다. 집에 전기를 연결하고 수도를 깔아야 사람이 살 수 있잖아요. 에너지 인프라, 데이터 센터, 전력망이 2단계예요. 3단계는 인테리어입니다. 집안을 꾸미는 소프트웨어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기업들이죠. 그리고 4단계는 실제 거주, 즉 AI를 활용해 돈을 버는 최종 수혜 기업들입니다. 2026년 2월 현재 시장은 정확히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1단계 콘크리트 공사는 이미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25배 수준의 주가 수익 비율로 내려앉은 게 그 증거예요. 3년 반 만에 최저치입니다. 그렇다고 거품이 꺼진 게 아닙니다. 단계가 이동한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도 1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초공사가 끝나가는데 콘크리트 주식을 들고 앉아 계신 거예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2단계 전선과 배관 공사판으로 조용히 넘어간 상황입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내부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AI 연산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일반 D램 생산 라인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설비는 한정되어 있는데 고가 제품 생산에 라인을 몰아주다 보니 일반 메모리 공급이 오히려 부족해지는 역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반도체 업계 안에서도 AI가 수혜자와 피해자를 동시에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올라가는 동안 일반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공급 부족이라는 역설적 압박을 받게 되는 구조죠. 3단계 소프트웨어의 비극은 더 복잡합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다 같은 운명이 아니거든요. 일부 기업들은 AI를 도구로 활용해서 오히려 생산성을 높이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기업들은 AI에게 시장 자체를 빼앗기고 있어요. 승자와 패자가 같은 업계 안에서 동시에 출현하는 겁니다. 문제는 시장이 이 둘을 구분하기 전에 일단 소프트웨어 업계 전체를 먼저 때린다는 데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라이언 해먼드 전략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소프트웨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축소는 2008년 금융위기급이라고요. 2026년 2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2008년 금융위기 때 은행업종 전체가 공포에 휩싸인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당시에도 모든 은행이 다 망한 건 아니었잖아요. 제대로 된 자산을 들고 버틴 사람들은 이후 10배, 20배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폭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지는 것과 살아남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해요. 역사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 인터넷이 보급되던 시절, 전통 신문업계를 떠올려 보세요. 당시 인터넷이 나왔을 때 신문사들은 인터넷이 신문 독자를 더 늘려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제로 그랬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터넷은 신문이라는 중간 매개체를 완전히 삭제해버렸습니다. 지금 AI가 소프트웨어에 하고 있는 일이 정확히 이것이에요.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중간 단계를 지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파괴의 파괴 속에서 어디에 돈이 모이고 있을까요? 반도체가 피난처가 된 사이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이곳으로 조용히 돈을 옮겼습니다. 전 세계가 전기 부족을 외치는데 왜 여러분의 계좌 속 전력주는 잠잠할까요? 그 소름 돋는 이유를 지금 공개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력주라는 게 다 같은 전력주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어떤 전력회사는 195%씩 오르고 어떤 전력회사는 꼼짝도 안 하느냐는 거죠. 이 차이를 모르면 전력주를 산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메커니즘을 완전히 해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AI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많은 전기를 먹는지부터 보시죠. AI 연산을 처리하는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비하는 전력이 중소도시 하나가 쓰는 전력과 맞먹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 집적 지역은 이미 전력망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신규 입주 기업들에게 2028년까지 기배를 달라는 답변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2년도 아니고 2년이 넘는 대기 기간이에요. 그런데 빅테크들의 AI 인프라 투자는 멈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력 수요는 2030년까지 1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당연히 오를 것 같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주 정부가 일반 가정과 기업에 공급되는 전기요금을 규제합니다. 공공유틸리티위원회라는 기관이 전기요금 인상에 일일이 허가를 내줘야 하거든요. 도시 교통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버스, 요금은 정부가 올리지 못하게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규제, 전력시장에 속한 회사들은 수요가 아무리 늘어도 이익을 마음껏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딜로이트가 2025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력회사 72%가 그리드 용량, 즉 전력망 수용 능력의 한계를 가장 큰 경영 난제로 지목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비규제, 민간 전력 시장이에요. 이 시장에서는 전기를 만드는 회사가 빅테크와 직접 협상을 해서 가격을 정합니다. 정부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맺은 20년짜리 장기 전력 공급 계약이 그렇게 파격적인 의미를 갖는 겁니다. 20년간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 독점 계약이잖아요. 이게 바로 경제 해자입니다. 경쟁자가 쉽게 뚫을 수 없는 깊은 도랑인 거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2년 만에 195% 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이스트라가 80% 오른 이유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다면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 말고 그 전력을 실어 나르는 인프라는 어떨까요? 전력망을 구성하는 핵심 장비인 변압기, 전력기기 업체들이 지금 폭발적인 수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에게는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발전소 하나를 새로 짓는 데는 10년이 걸립니다. 소형 원전인 SMR의 경우 아무리 빨라도 2030년대 중반은 되어야 실제 가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장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려면 지금 당장 가스터빈을 더 돌리고 변압기를 더 깔아야 합니다. 그래서 발전소를 짓는 회사보다 지금 당장 전력망에 필요한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이 단기적으로 더 폭발적인 수혜를 입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수주 잔고라는 거예요. 수주 잔고는 아직 납품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이미 계약이 완료된 주문들의 총액입니다. 이 숫자가 높다는 건 향후 몇 년치 매출이 미리 예약되어 있다는 뜻이죠. 시간의 레버리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매출이 찍히지 않더라도 수주 잔고가 쌓이면 주가는 먼저 움직입니다. 투자자들이 미래 수익을 미리 가격에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기기 업체의 수주 잔고를 매 분기마다 확인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 놓치시면 안 되는 게 구리입니다. 전선을 만드는 핵심 원자재가 구리잖아요. 전력망을 확장할수록 구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구리 가격이 오른다는 건 전력 인프라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이고, 이는 전력기기 업체들이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가격 협상력을 가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구리가 뛰면 전력기기 업체가 갑이 되는 구조예요. 역관상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원자재 값이 오를수록 그걸 제품에 녹여낼 수 있는 강한 기업만이 살아남고 그 기업들의 주가가 오릅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판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드만삭스 2026년 2월 리서치에 따르면 AI 인프라 투자 규모는 2026년 기준 6,600억 달러, 한화로 약 880조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와 전력 분야에만 총 5조 달러, 한화로 6,700조 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 돈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떤 구조를 가진 기업에 집중되는지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이 판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 기업 31개 중 오직 비규제, 민간 계약 능력을 가진 기업만이 이 폭등에서 살아남는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리스크를 알면 그것은 더 이상 위험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판을 뒤흔들 마지막 지뢰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빅테크들의 변심, 그 징후를 읽는 법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죠. 지금까지 왜 AI 인프라와 에너지가 다음 시대의 핵심인지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다고 바로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얼마나 담느냐입니다. 오늘 박 사장의 포트폴리오를 예로 들면서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3가지 체크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박 사장은 퇴직 후 자산 4억 5천만 원을 운영하고 있는 62세 시니어 투자자입니다. 지난 2년간 반도체 관련 주식을 주로 보유하며 좋은 성과를 냈는데 최근 들어 포트폴리오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AI 인프라 쪽으로 갈아타야 한다는 건 느끼지만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도 같은 상황이시라면 3가지 체크를 지금 당장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체크입니다. 빅테크들의 설비 투자액, 영어로는 카펙스라고 부르는 이 숫자를 분기마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이 매 회사가 데이터 센터와 AI 인프라에 쓰겠다고 발표한 2026 연 목표 투자액이 하나로 약 6,700조 원입니다. 이 숫자가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상향 조정되는지 아니면 하향 조정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상향이면 전력기기 업체들의 수주 잔고가 더 쌓이고 하향이면 파티가 끝날 신호입니다. 빅테크 매곳의 카펙스 가이드가 동시에 하향 조정되는 순간이 바로 이 섹터에서 발을 빼야 할 때예요. 박 사장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숫자를 매 분기 캘린더에 표시해 두는 겁니다. 두 번째 체크입니다. 수주 잔고의 질을 봐야 합니다. 수주 잔고 총액이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저가 수주, 즉 마진을 낮춰서 따온 물량이 섞여 있으면 나중에 매출이 찍혀도 이익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거든요. 고마진 물량이 언제부터 매출로 인식되기 시작하는지를 보셔야 해요. 투자한 회사의 사업 보고서에서 수주 잔고 내역과 평균 납품 단가 추이를 확인하시고 납품 단가가 오르고 있다면 그 회사는 가격 협상력을 가진 진짜 강자라는 신호입니다. 이 단순한 구별 하나로 박 사장은 1%짜리 회사와 100%짜리 회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체크입니다. 구리 가격과 전력주의 동행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리가 뛴다는 건 전력망 공사가 활발하다는 뜻이고 이는 변압기와 전력기기 업체들이 원자재 가격 인상을 납품 가격에 전가하는데 성공했다는 신호입니다. 구리 가격과 보유 전력주 주가를 나란히 놓고 보세요. 구리가 올라가는데 전력주가 오르지 않는다면 그 회사는 가격 전가력이 없는 약한 기업이고 구리가 오를 때 전력주도 함께 오른다면 그 회사는 살아남을 강자입니다. 박 사장이 싱글벙글 웃어야 하는 순간은 구리값이 오를 때예요. 이 역발상 투자법 하나면 시장을 읽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산 규모별 대응도 다르게 가져가셔야 합니다. 자산 5억 원 이하이신 분들은 개별 종목보다는 AI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하는 ETF를 먼저 고려하시길 권합니다. 개별 기업 분석에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드는데 ETF는 해당 섹터 전체에 분산 투자되기 때문에 한 기업의 실적 충격이 와도 포트폴리오 전체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반면 자산 5억 원 이상이신 분들은 ETF를 기본으로 깔고 수주 잔고와 납품 단가 분석을 통해 검증된 개별 전력기기 업체를 부분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물리적 AI, 즉 로봇과 방산 분야에 투자하는 제조업 기반 AI 기업들의 비중도 이제는 늘려나가실 때입니다. 인건비를 줄이고 안전을 지키는 필수제로서의 AI는 경기 침체에도 예산이 삭감되기 어렵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경계령을 드립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5%를 돌파하면 AI 인프라 투자, 섹터 전체의 비중을 줄이는 매뉴얼을 미리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인프라 투자는 장기 고정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이 고정 수익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4.5%는 지금 이 시장의 생사 기준점이에요. 이 숫자를 항상 머릿속에 새겨두시고 금리가 이 선을 넘는 순간 비중 축소 카드를 꺼내드시면 됩니다. 피델리티 분석가도 경고했습니다. AI 에너지 기대감은 이미 일부 선반영되었을 수 있으니 이제는 실적 확인 구간이라고요. 기대가 아닌 숫자가 실제로 찍히는 기업에만 돈을 놓으시는 게 시니어 투자자에게 맞는 방식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장은 잔인합니다. AI가 꿈에서 현실로 넘어오는 이 과도기가 얼마나 험난한지 오늘 숫자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무너지고 반도체가 단계 이동을 하고 전력 인프라가 부상하는 이 거대한 판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명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모든 거대한 전환의 시기에는
반드시 최후의 승자가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소프트웨어 거품에서 빠져나온 돈은 이미 방향을 잡았습니다. 제조업 기반의 실물 인프라로, 에너지 인프라로, 물리적 AI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거스르기가 어렵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고 목숨을 지키는 로봇과 방산, 그리고 전력망과 변압기. 이것들은 경기가 나빠져도 예산이 줄어들지 않는 필수제입니다. 경기 침체가 와도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써야 하고 전선은 계속 깔려야 하거든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강점이 바로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전력기기와 변압기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해외 투자 은행들로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의 수주 경쟁력을 가진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한국 전력기기 업체들의 매수 등급을 부여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수주 잔고 수치가 그 평가를 뒷받침하고 있고요. 이건 국뽕이 아닙니다. 월가의 냉정한 숫자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2026년 하반기 인프라 투자가 결실을 맺기 시작하면 우리는 생산성 혁명의 풍경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IMF 2026년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는 AI 인프라 투자가 글로벌 GDP 성장의 새로운 엔진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엔진 위에 올라타 있는 사람들과 무너지는 자산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태풍이 지나간 뒤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련한 어부는 태풍이 오기 전부터 폭풍이 끝나면 어떤 해역에 고기가 몰릴지를 이미 계산해 두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공포에 얼어붙어 있다가 해가 뜨면 황급히 배를 띄우는 사람은 이미 늦은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태풍이 지나간 뒤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 어딘지를 알게 됐습니다. 흔들리는 장세에서 내 계좌를 지키는 유일한 무기는 유연한 대응과 정확한 숫자입니다. 공부하는 자에게만 시장은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영상 하나로 상위 1%의 정보를 손에 쥐셨습니다. 이제 그 정보를 행동으로 옮기는 일만 남았습니다.